노유진의 100분 토크. 3월 8일 이번 주 100분 토크가 발행되는 날인데요.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세계 여성의 날. 아, 알고 계시네요. 네. 예. 아니, 대본에 있어. 이거 없어서 몰랐죠. 중국에서는 국제 분여절. 아, 국제 분여절. 예, 뭐 세계 여성의 날이죠. 아, 그렇군요. 그 여성의 날이 어떤 날인지는 아시는가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겪은 일인데 학교 학생 식당에 밥이 안 나오는 날이에요. 그래요? 예, 거기 일하시는 여성분들이 다 행사 가셔가지고 그날은 멘사라고 그러는데 그 구내식당에 밥 공급이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도 불평 안 해요. 그럼 뭐 딴 거 사 먹지 뭐. 이날은 뭐 그 유럽 특히나 선진국 이런 데서는 장미꽃 꽃 가격이 평소보다 3배, 4배 이렇게 비싸지는 때예요. 이날 남자들이 이제 장미꽃을 선물 안 했다가 자기 부인이나 또는 여자친구에게 선물 안 했다가는 그 1년 내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 이게 그래서 여성들의 어떤 권익을 이렇게 다시 한번 환기하는 날인데 그 상징으로서 우리가 발렌타인데이 때 뭐 초콜릿 선물하듯이 장미꽃 선물하는 그런 오랜 관행이 있죠. 예. 그 장미꽃 준비를 하셔야겠네요. 오늘 두 분. 아, 제가 뭐 자랑은 아니고 제가 정치인으로서 처음으로 10년 전에 딱 이제 2005년에 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장미꽃을 선물하는 그런 이제 풍조를 만들어내자 해가지고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시범적으로 한 100여 분 골라가지고 이게 그 장미꽃하고 편지를 이렇게 써서 선물했는데 그게 좀 호응이 있어서 여성단체에서도 좀 따라하는 지금 상황이 됐는데 이번에 제가 선물하려고 선관위에다가 물어봤어요. 창원 지역 여성단체나 이런 관계자들에게 이거 선물하면 안 되니까 금품 향응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해가지고. 아니 장미꽃 선물하는데 세계 여성의 날 이게 금품 향응에 속해가지고 제가 지금 선거법을 어길 수는 없어서 편지만 전달하는. 그 향자가 장미꽃 향기 향자예요 혹시? 그 창원 성산구죠, 그죠? 예. 성산구의 모든 여성분들은 노회찬 대표의 장미꽃 한 송이 받은 걸로 그냥 생각해 주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말로 보내주십시오. 장미꽃. 선관위 때문에 보내려고 했는데 못 보낸 거지. 예, 여성의 날이요. 1908년 3월 8일 미국에서 15,000 여성 노동자들이 뭐 루트커스 광장에 모여서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시위를 벌였는데 아마 그날을 기리기 위해서 벌어진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요 저희가 손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00분 토크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서 전쟁과 여성이라는 주제로 100분 토크 꾸며봤는데요. 오늘 저희와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손님 이미 국제적으로도 전쟁과 여성을 상징하는 문제가 됐는데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갔던 우리 할머니들의 이야기, 한일 위안부 협상 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전에 한번 또 출연하셨어요. 그때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삼척원전 때문에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정의당의 김재남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뵈니까 좋습니다. 네, 반갑고요. 다들 멋있어지신 것 같아요. 아니 최근에 그 필리버스터에 또 아주 열변을 토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목소리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인기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필리버스터 하고. 어떠셨어요 그때? 올라가셨을 때는. 이제 처음 묻는 말씀이 힘드시지 않았냐라고 하셨는데 제가 7시간 한 4분 정도 했거든요. 근데 처음엔 한 12시간 정도 할 분량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하다가 뒤에 기다리는 다른 의원들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7시간이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나는 7시간 국민과 이렇게 소통하고 있고 테러 방지법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옛날에 대통령 7시간 동안 뭐 하셨지? 그 생각 확 나는 거예요. 그 7시간. 그 7시간. 그래서 제가 7시간만 딱 하고 내려왔습니다.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네요. 어떠세요? 딱 올라가셨을 때 바로 또 실검에 막 뜨고 그러잖아요, 이름이. 그 순간은 모릅니다. 실검에 뜨고 있는지 내려오고 나서 알았는데요. 제가 가장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이번에 김재남은 시민 필리버스터였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국민들의 필리버스터를 역사의 기록물로 남기고 있습니다. 의원의 발언은 다 기록되잖아요. 시민들께서 주신 필리버스터 내용을 제가 그 자리에서 또박또박 거의 국민 DJ가 돼서 닉네임까지. 네, 닉네임까지 얻었습니다. 국민 DJ. 그럼 뭐 어떻게 처음 마이 국회 텔레비전 창시자 BJ 재남 뭐 이런 별명까지 들으면서 마국텔.
그래서 정말 그 기록물로 남기고 또 그 후에 또 시민들께서 캘리그라피로 그거를 잘 써서 보내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런 기록들을 남긴 이제 점점 더 민주주의와 인권에 가까이 가는 국민들과 소통하는 7시간, 대통령의 7시간과 많이 국민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근에 선거사무소 개소하셨죠? 선거사무실은 이제 3월 26일 날 개소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아직 선거사무실 네. 열긴 지금은 하셨나요? 이제 김재남 국회의원 사무실과 캠프를 차려놨고요. 캠프 차려. 개소식은 선거사무실 있죠. 네. 이제 개소식은 3월 26일 날 많은 분들 오셔서 또 지금 지역구가 은평, 은평을입니다. 서울 은평을. 거기 강적 있잖아요. 네. 이재호 의원이 예. 지금 6선에 도전을 하셨죠. 6선이죠. 예. 그 아성에 도전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지난 19대 때도 우리 천호선 전 대표께서 1.1% 차이로 그러니까 1대1 구도였는데요. 예. 거기에 지금 제가 도전을 하고 있는데 구도가 잘 가다가 예. 지금 뭐 굉장히 어렵습니다. 혼전에 혼전을 거듭하고 있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전국에 있는 이 일려 야다의 대표적인 구도가 대표적인 모습 전투의 현장이 은평을에서 치러지고 있어요. 거기는 지금 더민주 나와 있고 더민주 후보도 지금 아직 경선 중이고 국민의당 후보도 있고 예, 그다음 정의당 후보가 있고 김재남이 딱 상수로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예. 원래는 이제 제가 이재호 의원하고 1대1 구도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임종석 후보가 이렇게 좀 느닷없이 연말에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오랫동안 그 민주당을 지키고 있던 그 고현호 위원장이 그냥 탈당을 했어요. 탈당을 하고 이제 국민의당이 만들어지니까 또 국민의당으로 이제 들어가고. 그래서 사실상은 이재호 의원의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이게 필승 전략인데 이 다수의 이제 야당 후보들이 뛰면 이건 필패거든요. 예. 그러니까 야권 연대를 해야 되는데 뭐 지금 뛰쳐나간 후보들은 야권 연대 없다 이러고 있어요. 출마가 벼슬이야? 뭐 그런 경우가 있더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왜 그 뭐지 승산도 없는데 나가느냐라고 했을 때 보수 정당의 후보가 되기를 지망하는 사람들은 이거 선거 벽보가 같은 붙는 것 자체가 그 굉장히 그 중요한 자산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의당의 후보들은 그 자산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은평을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좋은 그 생각들을 많이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필승 전략 어떤 게 있는지 좀 응원해 주시고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필승 전략을 구사할 아니 정의당이 뭐 서울에서 여러 후보들이 출마를 했지만 현재 정의당의 이것도 현역 의원으로서는 서울에 유일하게 또 출마를 하셨고 또 정의당이 지난 선거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얻었던 곳 중에 하나가 이제 은평을이기 때문에 은평을에서 진보 정책 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어떠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필승을 할 수 있을까요? 잘해야죠. 근데 가장 이제 결정적인 게 역시 그 단일화겠네요. 후보 단일화 문제하고 야권 연대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단일화가 되려면 이제 이 좀 양당의 이 사단을 만들어냈던 분들이 좀 결자 해지를 하셔야 돼요. 결자 해지를 하려면 지금 나와 있는 임종석 후보가 고현우 후보 쪽을 찾아가서 상고 철회해서 이 테이블로 들어오게 해야죠. 그래서 임종석 후보가 결자 해지를 해야 돼요. 지금 고현우 후보는 절대 임종석 후보하고 단일화하지 않겠다. 야권연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필패거든요. 그럼 야권연대 테이블로 나오게 하려면 임종석 후보가 상고 철회를 해서라도 그 테이블로 오게끔 만드는 진정성을 보여야 되죠. 그게 첫 걸음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 옛날에 뭐 정의당이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던 곳인데 지금 뭐 돌아가는 전국 속에서 상당히 좀 어려워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은평을 주민들께서는 야 정말 모처럼 일 잘하는 사람, 일 잘하는 정치인을 보는 즐거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예. 언약은 강물처럼 흐르고 만남은 꽃처럼 피어나리. 강 언덕에 올라 흘러가는 강물에 마음을 띄웁니다. 떠나간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었던 수많은 약속들을 생각합니다. 때늦은 회한을 응어리로 앓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는 한 송이 빛나는 꽃으로 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강 언덕에 올라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신영복의 언약, 처음처럼. 도서출판 돌베개. 문제입니다. 이어지는 대화를 듣고 답해주세요. 부동산 사이트 보고 빌라를 보러 갔는데 허위 매물이더라고요. 제가 본 빌라는 싸고 좋았는데요. 알고 보니 불법 건축물이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어요. 친구는 미혼이고 저는 애가 있는데도 같은 빌라를 소개해주는 거예요. 구매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자, 신축 빌라를 분양받을 때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정답! 빌라 상담센터요. 정답입니다. 신축 빌라 중개업체의 허위 매물, 불법 구조물, 수요자를 고려하지 않은 매물 추천에 지치셨다면 허위 매물 보상 제도가 있는 빌라 상담센터로 오십시오. 전문가의 사전 상담과 무료 투어를 통해 내 집 마련을 도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빌라 상담센터를 검색해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 작가님이죠? 유 예. 작가님, 작가님이시잖아요. 예. 그 지난해 2015년 노벨문학상 수상 작품 뭔지 아세요? 이 소설 제목은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 작가 이름이 어려워요. 이게 이제 동유럽 쪽이 보면 네. 러시아 동유럽 이쪽이 이름이 좀 어렵잖아요. 보고 읽어야 돼.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 예.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이게 대표작이죠. 예, 그 저널리스트 출신 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가 쓴 책인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몰랐던 전쟁의 모습들, 그러니까 여자들 눈에 비친 전쟁의 민낯을 드러낸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와 비슷한 게 있죠, 우리나라에도. 바로 같은 시대에 전쟁을 겪은 여성, 바로 우리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도 개봉했습니다. 조정래 감독이 연출한 귀향인데요. 이거 예상 밖이죠. 사실 이렇게 큰 히트를 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개봉 12일째 벌써 누적 관객 수가 26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박스 오피스 1위의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의원님 이거 보셨나요? 네, 저는 1월 13일 날 시사회도 보고요. 3.1절 97주년 3.1절에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또 동네 영화관에서 봤습니다. 예. 그날은 그냥 3.1절은 하루 종일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영화 보느냐고 또 울고 또 3.1절 그 우리 97주년 행사가 청계광장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정의로운 문제 해결해서 기념 행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많이 보고 울고 너무 많이 죄송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에게. 근데 저는 근데 솔직히 근데 이런 영화를 딱 보려면 막 부담스러운 거 있잖아요. 왜? 막 힘들죠. 힘들죠, 심리적으로 힘들 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셨어요? 많이, 저 아직 못 아직 못 봤습니다. 보셨- 근데 사람들이 많이 안 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보셨죠? 예, 저는 봤는데 노 대표님 보셨어요? 3월 1일 날 네, 같이 시사회. 창원시 성산구 롯데 시네마에서 봤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비슷하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3.1절에 보는 그 마음 이게 통하는 겁니다. 이게 국민들의 마음이에요. 이제 걱정했던 만큼은 힘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현 시점에서 진행되는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하고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영화를 만들어서 이게 뭐 1시간 반, 2시간 내내 그 고통스러운 장면만 나오면 힘들 텐데 좀 그래도 조금 완화해서 만들어서 이제 눈물은 참 많이 나더라고요. 보면서 저절로 눈물이 나던데 그래도 막 보기에 막 힘들진 않았더랬어요. 예. 사실은 이게 영화이지만 이게 사실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영화잖아요. 거기 이제 나오는 할머니 한 분이 그 당시 이제 세상에 고노다마를 이끌어냈던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이 나오면서 세상에 이 사실이 알려지잖아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도 우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 그리고 이제 신고하시라 신고센터 같은 걸 지자체에 두고 그랬어요. 그때 요 영화에 보면 가시잖아. 여기가 할머니가 손숙 가시잖아. 씨가 손숙 씨 갔는데 주저주저 하다가 그래 내가 그 미친년이다 그러잖아요. 그 창고에 앉았던 창고에 앉았던 한 대 때려주고 싶었던 이제 공무원한테 남자 공무원이 누가 그런 미친년이 있겠냐 그러니 내가 그 미친년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군에서는 신고자가 없을 것 같아. 하긴 뭐 누가 미친 사람 아니고야 누가 신고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 망설이다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뒤돌아서서
딱 이게 경남 사투리예요. 거기가 경상남도잖아요. 그 지역 배경이. 그래서 그래 내가 바로 그 미친 여자다. 우짤끼인데. 그게 그 영화 전체에서 저는 핵심이었다고 봐요. 그렇죠. 그 장면. 그리고 장면도 핵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사실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할머니는 지금도 생존해 계시고 나눔의 집에서 지금도 생존해서 널 일본군이 한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아직도 그 노구에 활동을 하고 계시죠. 이 제목 귀향인데요. 보통은 이제 고향에 돌아오는 걸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고 귀신 할 때 귀자랑 예. 고향 할 때 향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는 Spirits Homecoming이라고 예, 영어로는 그렇습니다. 돼 있더라고요. 예. 이게 귀신이 고향 돌아오는 죽어서 거예요. 돌아온다. 예. 죽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면 그분들이 이제 나비가 돼서 고향으로 쭉 돌아오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정민이 돌아오죠. 고향으로 자기가 떠났던 고향으로 들어와서 엄마가 밥 먹자 이제 이렇게 나레이션이 나오죠. 예, 나비가 나비가 원래 그리스에서 되어서. 푸시케잖아. 네, 영혼이잖아. 네, 영혼. 예, 그건 그렇고요. 영화는 그렇고 영화 밖에서는 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위안부 협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국과 일본 사이에.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제 이게 굴욕 협상이다. 다시 재협상해야 된다. 뭐 무효화해야 한다. 이런 이제 움직임이 좀 있는데 어떻습니까? 먼저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먼저 발의하시지 않았어요? 어떤 의미에서였습니까? 그게 벌써 작년 12월 28일이죠. 그야말로 느닷없는 위안부 합의. 정말로 너무나 느닷없고 맥락 없는 합의안이 나와서 도대체 내용이 뭔가를 들여다봤더니 그동안 할머니들이 거의 한 24년이죠. 지금 수요 집회만은 해도 1219차까지 했으니까 이번 주 수요일이면 1220차가 되는데 요구하셨던 거는 일본의 법적인 책임, 법적 배상.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 내용은 어딘가 딱 사라져버리고 10억 엔의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을 팔아넘기겠다. 그리고 그것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아니 도대체 누가 그래서 그 할머니들이 그럼 과연 이 일에 동의했나 그랬더니 할머니들은 그 어떤 분도 이 굴욕적인 합의에 동의하신 분이 없었던 거예요. 당사자도 빠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즉각 이 협의는 굴욕적이고 매우 잘못된 협의다. 그래서 무효화해라. 그리고 재협의를 요구하는 이제 국회 결의안도 촉구를 했고요. 뭐 최근에는 제가 수요 집회 참석할 때마다 이렇게 버튼도 달고 다니고 또 이렇게 송피켓을 하나 만들어서 반드시 제가 일본군 위안부 이 굴욕적인 합의는 청문회를 열어서 진실 규명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총선 공약으로 위안부 합의 문제를 거셨는데 아마 이제 그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요. 지금 한편으로는 근데 왜 우리 정부에서 이런 합의를 해줬을까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도 도대체.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아니 도대체 할머니들의 뜻도 아니고 또 그것도 10억 엔의 이 할머니들의 10억 엔 그건 저희가 모금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 재단 없어서 지금까지 이 문제를 10억 엔이 없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끌어왔던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 문제는 2011년에 왜 헌법재판소가 정부로 하여금 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지 않다. 지금 청구권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일본은 65년에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다 청산됐다. 그런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청구권 협정으로 끝난 문제가 아니다. 이건 미해결 과제이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적인 책임과 보상 문제에 합의에 나서라. 라고 한 게 이제 위헌 판결이거든요. 그걸로부터 시작이 된 건데 그럼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죠.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고 하는 내용이 그 합의문에 담겨 있는지 왜 이런 합의를 했는지 자료를 내놔라. 그리고 대통령이 그 아베 총리하고 전화했어요. 예. 그래서 통화 내용 좀 내놔라 그랬더니 이거는 국익과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놓을 수가 없다. 이러고 있으니 뭐 청문회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알아야죠. 국익에 도움 안 되는 발언을 한 모양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국익에 도움되는 얘기를 했으면은 그걸 왜 공개를 못해?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MB 때는 그 직원족이라고 유명했잖아요.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근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고 아예 못 내놓겠다 이거 아니야. 그렇죠. 못 내놓겠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동시에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은 일본 외무성 누리집에 뭐라고 또 다시 나와 있냐면 우리는 이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게 끝난 문제다. 라고 또 이번에 그렇게 누리집에 올려져 있어요. 그렇죠.
이 끝난 문제가 아닌데. 그때 이제 이게 발표를 우리가 이거 하다가 그 녹음을 하다가 중간에 쉬는 시간에 아마 들은 것 같아요. 누군가 뭐 아베가 사과했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엔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웬일이지? 아베가 약 먹었나? 왜 저러지? 이랬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그렇게 보도가 돼가지고 마치 우리 외교에 개가 있냐. 그러다가 몇 시간쯤 지나니까 딴 얘기들이 그게 나와요. 아니잖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슬슬. 그게 아니자라이고요. 그 뭐 대독 사과일 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 의회에서 일본 의원들도 아니 아베 총리가 이거는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직접 사과할 일 아니냐라고 또 요청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아베 총리가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통화했다.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에게 사과를 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냐. 근데 대통령께서는 사과를 뭐라고 사과했는지 못 내놓겠다는 못 내놓겠다고 거 아니야. 하는 건데 우리는 사과를 받은 적이 없어. 없지. 대통령만 받았어. 그러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면 사과받은 내용을 국민한테 당당하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국익을 위해서 안 내놓는 거지. 예. 그런데 이제 사과를 안 받은 거죠, 사실. 그런 거 같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고 자기 책무인데 그걸 갖다 왜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을까? 거기 분명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추정을 한다면은 이 문제가 단순히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동북아에서 한미일 동맹 체제를 좀 유지하고 강화해야 될 미국의 어떤 필요성에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으로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한국의 과거사 문제. 한국이 너무 과도하게 집착해가지고 일본하고 늘 냉랭하게 지내고 그것 때문에 중국에 대응하는 또는 러시아에 대응하고 북한에 대응하는 동북아 한미일 질서를 갖다가 이렇게 좀 확립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이 된다고 미국은 줄곧 봐왔던 것이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는 미국의 압박이 좀 크지 않았는가. 근데 이제 그 맥락에서 보면 그 미국은 왜 그렇게 압박할까 이렇게 보면 사실 미묘한 문제예요. 이게 이제 이 귀향 영화에도 보면 그 선숙 씨가 연기한 그 이제 위안부 할머니가 그 영화 속에서 마지막 장면에서 그 주인공하고 이제 탈출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마지막에 일본군이 일어나서 총을 쏴서 이제 이렇게 가려서 친구를 지키려고 하다가 이제 총을 맞아서 죽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이 한편으로 나오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거기 구해주러 온 게 중국군이에요. 이게 참 묘한 게 이 현대사를 이렇게 보면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을 내걸고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 중국을 침략하고 대만을 침략하고 막 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침략하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피해자야. 이 문제가 나오면 중국하고 북한하고 북한 말치도 나와요. 이북 처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있고. 전라도도 있고 경상도도 있고 다 있어요. 전부 다. 중국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피해자들끼리의 연대감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이 과거사 문제가 자꾸 나오면 그러면 한국, 북한, 중국이 편을 먹게 되잖아. 이걸로. 예. 실제로 보면 편을 먹어왔죠 또. 실제로 편을 먹을 수밖에 없지. 없고 이게 불편한 거지.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시대의 이 기록물들을 제대로 발굴조차 못하고 있고 최근에 여가부는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 피해 백서 발간 작업까지도 중단할 정도거든요. 학술 심포지엄 다 그거 다 취소했고요. 예. 근데 중국은 그 기록을 계속 발굴해서 엄청난 기록물들을 내놓고 일본에게 아주 사죄하라. 작년 8월에 내놨죠. 작년 8월에 내놨고.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 간에는 이제 연대가 이루어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갖는 또 문제의식은 뭐냐면 대통령의 이 스타일도 굉장히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보면 이제 역대로 대통령은 모두가 자기 업적을 쌓아야 되는데 그 업적에서 보면 외교적 업적, 외교적 성과 이런 거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외교적 성과라는 것은 굉장히 무르익어야 돼요. 무르익고 아주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잘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 정부는 너무 급해.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 이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청구권 협정이 아직 해결된 게 아니다. 그럼 최소한 일본에 법적인 어떤 책임들을 묻는 이걸 끌어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성과로 합의라고 하는 결과를
도출하는데 너무 급급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전 이제 정부들은 이 공주병 걸린 외면하고 대통령 참 이거는 제가 성과로 볼 수 없는 거죠. 하면 안 그치, 되는 그치. 일이에요. 본인은 성과라고 주장하고 있잖아 지금. 이걸 계속 이번에 3.1절 저 기념사에서도 그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성과라고. 3.1절이 우리가 북한하고 투쟁한 날 같아. 네. 맞아요. 기념사 들어보면. 김연사의 대부분이 북한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이제 사실 대통령이 이런 어떤 조급한 외교 성과주의 이게 자꾸 이러다 보면 대통령 자꾸 공주 만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기 때문에라도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청문회 이루어져야 되고 청문회 이루어지려면 청문회 할 게 투사가 반드시 국회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도 하고 야당이 과반이 돼야 청문회를 하든가 말든가 하지. 그것도 중요하죠. 야당 과반. 20대 국회에서 지금 뭐 일본군 위안부 협상 이거 뭐 청문회가 이루어지려면 이제 과반이 돼야 되는데 뭐 그와 상관없이 특히 여당 쪽에서는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없나요? 의원 중에서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 없나? 거기 양심이 어디 있어? 왜냐하면 없습니다. 거기도 없어. 아니 그 여당 쪽에도 저기 있잖아요. 여성 의원들이 있잖아요. 이건 여성 문제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성 문제 국익 문제를 넘어가지고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이자 특히 여성 문제잖아요. 제가 그 말씀인데 네. 이게 보편적인 인권이고 여성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제가 우리가 전쟁과 여성이라는 주제로 다루는 건데 이 새누리당 의원들은 늘 이걸 정치적인 발언으로 뭔가 이게 국민들에게 이슈가 뜰 때는 마치 함께하는 것처럼 발언을 하다가 또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최선의 성과라고 대통령이 저렇게 찍어 누르면 거기 가서 줄을 다 서거든요. 또 그렇게 최선의 성과라고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입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더 근원적으로 새누리당 쪽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기피하는 이유를 좀 들여다보면 사실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 증언자죠. 그냥 이제 1992년도인가 91년도인가 그래요. 네. 제 기억에. 굉장히 충격적인 거였죠.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소설에 보면 김성종, 그 드라마도 나왔지만 김성종 선생이 쓴 여명의 눈동자를 보면 거기 여주인공이 위안부로 끌려가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우리가 소설에서는 그걸 다 봤던 내용들인데 드라마에서는 채시라였습니다. 구체적 그 당사자의 증언이 이제 그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당사자의 증언이 아무도 없었고 그게 있었다는 것만 일본 쪽에서도 시민사회 쪽에서 얘기가 좀 나오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소문은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지만 피해자 당사자가 아무도 안 나서니까 실체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근데 도대체 왜 1991년도까지 그 긴 세월 동안 해방 이후에 무려 46년이 지날 동안 왜 피해자들이 말 못했을까? 이거를 생각하니까 아까 그 영화에서 그 남자 공무원 그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한나라당은 되게 가부장주의, 권위주의, 또 남성 중심주의 이런 것들이 체화된 당 아니에요? 그거하고도 관계 좀 있지 않나? 제가 진짜 그걸 적나라하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정의당이 국회에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치개혁, 선거개혁 하자고 오랫동안 농성하고 오래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의원들이 그 국회 본청을 오고 가면서 한마디씩을 거두는데 어떤 인식들이 있냐면 여성 의원들, 비례대표 의원들은 굉장히 뭔가 그 하나의 이렇게 그 어떤 보조축, 액세서리처럼 그래서 심지어는 거수기 역할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서슴지 않은 의원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분들 남성 의원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을까. 얘기하신 여성 의원을 하나의 보조적인 수단, 거수기 그리고 액세서리 수준으로 보는 그 진짜 아주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가부장적으로 내가 남자지만 있는 거죠. 되게 화가 나는 게 그 장면 영화에서 보면서 우리 옛날에 이제 환양년이라는 욕이 있어요. 그 이제 병자호란 때 얘기라고 우리가 이제 들었어요. 저도 뭐 어디 책에 병자호란이죠. 병자호란 때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전에 몽고 침입 때도 그렇고 하여튼 난리가 나면 주 원장의 이 좋아했던 사랑했던 여자도 조선 여자, 조선 이전이지만 여하튼 우리가 통칭해서 조선 여자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난리가 나서 남자들이 국방을 잘못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외침을 당해서 굴복당하고 나면 임진왜란 때도 여자들 얼마나 데려갔어요. 병자호란 때 몽고족 침략 때 다 남자들이 모든 의사결정권을 쥐고 국가를 운영을 했는데
난리가 나서 여자들이 그렇게 끌려갔는데 도망치고 어떻게 해서 살아서 돌아오면 몸 더럽혔다고 해가지고 저기 어디 들어오기 전에 몸 씻고 들어오라고 그러고 그 틱이 못나지 않았어요? 조선 남자들? 저는 뭐 그 덧붙여서 그 새누리당 내에도 뭐 여러 가지 갈래의 조류가 있긴 있다고 봐요. 그 새누리당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으로부터 다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이거나 이제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 생각됩니다. 다만 꼼짝 못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새누리당을 관통하고 있는 지배적인 힘, 그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바로 저는 박정희 우상화. 로부터 이어지는 박정희 박근혜로 이어지는 대단히 이제 좀 극우적이고 또 친일 행위에 대해서 관용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 위안부 문제만 타협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실제로 일본의 그 군사 대국화라거나 개헌,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개헌하는 문제, 재무장이라거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그걸 용인하고 그들과 손을 잡고 중국 혹은 뭐 러시아, 북한과 이제 맞서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위안부 문제가 주요하게 대두된 건 아니지만 한일협정이 그렇게 졸속으로다가 우리 국민들의 또 주권을 갖다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굴욕적인 타협으로 이렇게 뒷돈으로 정치자금이나 받는 방식으로 끝내버린 것도 그런 문제의식이 그쪽에 있었기 때문인데 그게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 김재남 의원님 여성이시니까 이 하여튼 남한 북한 다 합쳐서 그냥 조선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빨갱이라 그러려나 이런 말씀은. 여하튼 그전에는 뭐 고려도 있었고 신라도 있었지만 여하튼 이 조선 남자들의 이 쪼다 같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조선 남자들의 쪼다 같음이라는 표현도 좋으시고 저는 이제 아까 전쟁과 여성을 얘기를 했는데 보통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미화하고 그건 대부분 남성들이 만들어 온 역사예요. 거기로부터 피해를 받는 대다수의 사회 약자는 여성, 어린이들, 피해자고. 그런데 그 피해 문제를 해결하는 또 결정권에 그 피해자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다 남자들이 하고 지금도 있죠. 마찬가지고. 우리 대통령은 여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3.1절 제가 그 청문회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아직까지도 앞으로도 최선의 해결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성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지금까지 남성들이 전쟁을 만들어 왔고 전쟁을 미화하는 역사를 기록해 왔고 그리고 그 다수의 피해자들의 정의로운 해결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남성들이 그 결정권을 갖고 있었는데 아니 여성 대통령이었으면 그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최초의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이었다고 저렇게 하면 우리는 여성 대통령 인정하지 못하겠다. 뭐 그분이 뭐 사실 여성의 정체성을 갖고 때문에 대통령 된 게 아니라 그 사실 남성 정체성이죠. 아버지 이거 가지고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사실 좀 전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처음에 증언이 나온 게 1992년이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들었던 게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는 뭐라 불렀냐면 정신대라 그랬어요. 이게 좀 부정확한 표현이었죠. 네, 정신대라고 그랬죠. 여자 정신대 뭐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어땠냐면은 이게 그 좀 전에 그 환양녀 그 문화랑 좀 비슷한 맥락인데 한국 사람들이 알면서도 공론을 안 하는 거야. 이게 민족주의거든. 민족주의도 이게 남성주의 이데올로기예요. 그러니까 남성이 내가 데리고 있는 여자가 뭐 더럽혀졌다. 이걸 갖다 공개적으로 얘기 못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컨 인도 보면 명예살인 이런 거 나잖아요. 이런 정서가 그때도 있었고 그때 오히려 그 증언 좀 해달라고 설득한 사람들은 일본의 그 시민단체 있잖아요. 양심적인 지식인데 이런 사람들이 건너와서 막 증언 체록해가고 그래서 오히려 일본에서 먼저 알렸던 거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좀 창피한 일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기록되지 않은 또 기억하지 않은 역사를 우리가 끄집어냈어. 그리고 그 피해를 받으신 김학순 할머니가 이걸 꺼집어내시기까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비로소 그렇게 해서 세상에 알려지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귀향이라는 영화까지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기록하고 역사에 남기고 연대하고자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이 하는 일은 이와 정반대예요. 위안부 기록 기억을 지우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이 지금 하나의 그 진짜 이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것을 끄집어내서 기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것에 진짜 주체가 돼야 되는 정부는 오히려 기억을 지우고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왜 얼마 전에 초등학교
6학년 국정교과서에 위안부라고 하는 말을 빼버리고 사진도 삭제해버리고 이게 지우기가 벌써 시작됐거든요. 예. 역사의 기억을 지운다면 일어나지 않은 일이 돼버린 거죠, 사실상. 근데 이번에 위안부 합의가 저는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해야 할 우리 역사를 지우기 하는 위안부 지우기 하는 시초가 이게 위안부 합의냐가 아닌가. 네, 저는 박근혜 정부가 똑똑히 알아야 될 것이 자기들이 그렇게 합의했다 그래서 이 합의가 지속적으로 어떤 효력을 갖고 그 유지되기도 어렵거니와 그리고 지우기 한다 해서 다 지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1992년에 정은자가 직접 발언하는 걸 통해 가지고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 사실 되었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아무도 몰랐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본격적으로 쟁점이 되지 않았는데 한국에서 이게 벌어지면서 북한에서 여기에다가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조사를 해가지고 또 그 관련 당사자들 피해자들을 갖다가 다 또 물색해가지고 또 무대 위에 세워가지고 이렇게 알리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되고 이렇게 되면서 국제 연대도 이루어지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북한,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 문제가 있었던 거죠. 아, 그럼요. 피해자인 여성들에 대해서 마치 강간 피해자한테 뭔 잘못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이 가부장적 시각이요. 그런 게 있었죠.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게 왜 여성의 책임이냐고. 이념을 초월해서 국가의 다 있어요. 폭력이었고 이 일본 군에 의한 조직적인 폭력이었는데 그러면 그거로부터 지켜줘야 되는 것은 국가가 책임 있게 그걸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국가도 지켜주지 못하고 지금 그러면 그 문제 해결에 국가가 나서느냐? 그것도 아닌. 제가 지금 그 생존해 있는 그 이 위안부 피해자 여성이 44분이에요. 네. 근데 얼마 전에 그 2월 달에 2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44분이에요. 처음에는 한 300분 가까이 되지 않았나요? 신고한 분들이. 예. 근데 그 2분 중에 한 분은 신문에 보도가 안 됐어요. 그분이 이제 창원에 계신 분인데 작년에 이제 양산에서 치렀는데 제가 거기 갔어요. 가보니까 썰렁한 거야. 안 알리니까 가족들 이외에는 별로 온 분들이 없는 거예요. 뭐 경남 지역 여성단체 관계자들 좀 와 있고 그런데 제가 그 아드님을 만났어요. 근데 아드님은 이건 국가에 의한 범죄라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좋은 그 생각을 갖고 계시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이제 그 망자 돌아가신 분의 과거의 어떤 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자기 자식들에게 혹시 해가 될까봐 널리 알리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가 잘못 풀리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확고하게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갔더니 박근혜 해가지고 조화가 그냥 정무순두가 왔다 갔다 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화는 그래도 대통령 조화라고 그분들은 또 그걸 팽개치지 않고 한쪽 기퉁이에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의 아픔 중에 굉장히 큰 아픔은 가족이 있고 자식들이 있는데 그 자식들이 가질 그 아픔을 함께 감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자식들 앞에서 자기의 아픔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피해자로서 커밍아웃을 못하는 거죠. 못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하는 일과 함께 그분들의 가족을 함께 지원하는 것도 꼭 저희가 잊지 않아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 부분에 관해 가지고 그 합의 있지 않습니까? 한일 간의 합의. 이게 그 글자 그대로 걔들이 말한 것처럼 비가역적인 건가요? 아니죠. 법 만드시는 분이 한번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제 법적인 문제를 따져보면 저희가 합의했다고 하는 문서를 본 적이 없고 합의문이 없어요. 네, 합의 문서도 없고 공개도 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공개는 안 하는 겁니까? 아예 그냥.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 드렸는데 이 합의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간에 해야 되는 중요한 이 근거가 됐던 것은 2011년에 헌재가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양국은 분쟁이 있으니까 다시 재협의해라. 그래서 청구권 협정으로 끝나지 않은 이 문제를 정부는 나서서 해결하라. 그래서 할머니들이 요구하고 있는 법적인 책임과 보상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도록 촉구한 게 헌재 결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합의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법적 문제 해결이 안 됐다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어떤 것도 서로 간에 사인한 문서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합의 발표문만 양쪽 외교부 장관의 발표문만 있고
그 서로 간에 자기가 발표할 내용을 컨펌을 말하자면 확인을 받은 거지 미리. 그러니까 일본 외교부 장관은 윤병세 장관한테 이렇게 발표하면 되겠냐 해서 이제 오케이 이 정도면 되겠다 받은 거고 우리 쪽은 우리 쪽대로 이제 우리 구두 합의하는데 어긋나지 않냐 확인받고 이렇게 해서 양쪽에서 발표한 외교부 장관의 발표문만 있는 거지. 그래서 합의문도 없어요. 구두 말만 불가역적 최종적인 것이지 이거는 그냥 정치적으로 신사협정 같은 거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법적으로는 정권이 바뀌면 우리가 또 다시 얘기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도요. 정권이 바뀌어도 마찬가지. 정권이 바뀌어서 반드시 이거는 무효 선언을 해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어요. 아니 그 법적인 문제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정부의 입장이나 한국 정부 입장이나 또는 일본 정부 입장은 뭐였는가 하면은 1965년에 그 한일 협정 그 국회 비준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는 더 이상의 그 여타 그 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 걸로 합의되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협정 이후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할 수 없다, 제기할 수 없다라고 법적 해석을 해왔어요. 그걸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그 헌재에서 이것은 새롭게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루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것은 이거대로 별도로 한일 간에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게 현재 판결이 이게 현재 유효한 가장 최근의 어떤 가장 법적인 문제, 법적인 그 지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그 아베와 또 박근혜 정부 사이의 합의는 뭐냐? 그러니까 이 지침에 따르면 이거는 그 정부끼리 의견 교환한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아직 어찌 보면은 조약에 해당되는 그 비준 절차를 국회에 동의를 얻어서 밟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민 다수가 또는 국회에서 이걸 갖다가 문제 삼으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 헌재 판결에 따르면은 65년 협상으로 다 끝난 게 아니고 새로운 문제다라는 거잖아요. 새로운 문제이기 이건 때문에 새롭게 다시 협상을 정부가 해야 될까. 일본하고 협상해서 근데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라. 그런데 일본 정부 지금 외무성에는 뭐라고 하냐면 65년으로 다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아까 제가 일본 외무성 누리집에는 65년 청구권 협정 문제로 이 문제는 다 끝난 거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하면 그 사이에 아무런 새로운 협의는 없었다는 얘기죠. 없었다는 거죠. 없었고 일본의 주장에 우리는 그 말을 합의를 했다. 일본의 주장에 손들어준 것밖에 없는 끌려 들어간 거죠, 그냥. 영화 숙취의 소재 잔혹사 중에서 야, 이 폭탄주야! 네가 그렇게 알코올 도수가 높아? 회식 자리로 따라와! 이 술 마시면 개 되는 놈이 어디서 헛개 음료 좀 사놨냐? 0.5% 들은 거? 숙취해소 성분 적은 것들은 빠져. 술술 풀리고로 밥 꽂다 이것들아. 우와, 자연유래 화인빛 도분말이 48%? 특허까지 있는데? 술술 풀리고 대한민국 술자리 다 먹고 하라 그래! 딴지마켓에서 최저가 판매 중인 술술 풀리고가 숙취 소재 잔혹사를 끝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문 전자쇼핑몰 메이크 PCB입니다. 시제품 개발 시 필요한 전자부품, 센서, 모터 관련류, 인터페이스 보드 등 많은 부분들을 소형 모듈화해서 개발하기 편리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샘플보드, 양산보드 주문 제작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소량의 제품이라도 언제든지 클릭 한 번으로 양산 주문이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온, 오프라인 광고를 통해 개발된 제품을 판매까지 해드립니다. 전자부품, 샘플 제작, 양산 제작, 판매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전자 쇼핑몰 메이크 PCB. 서울시 노원구에 전문전자 판매 매장이 위치해 있는 메이크 PCB makepcb.co.kr 대표번호 1566-8640 전문전자 쇼핑몰 메이크 PCB. 아베는 그렇다 치고 저는 계속 우리 내부 문제를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 이 영화 귀향이 그 투자를 못 받아가지고 시민 7만 5천 명 넘는 시민들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제작비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손숙 씨나 뭐 젊은 배우들도 연기를 참 잘하던데 노게런티로 그냥 출연을 했다고 그래요. 재능 기부 형식으로. 그러니까 60만이 들면 제작비를 다 이제 뽑아서 손익분기점을 지난다고 그러는데 벌써 지금 200몇십만이에요. 지금 250만 넘었어요. 예, 하루에 막 20-30만 명씩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화가 뭐 영화 미학적으로 평가할 문제는 아니지만 완성도도 좋고 그리고 그 영상도 되게 좋고
젊은 배우들의 연기가 정말 저는 좀 놀라웠어요. 그 젊은 여자 배우들의 연기가 되게 놀라웠어요. 어떻게 저렇게 감정이입해서 이걸 할 수 있을까 놀라웠는데 그 이 영화가 투자자를 구할 수 없었던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 영화를 만드는데 거의 한 14년이 걸렸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나서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안 와서 거의 14년 아니, 동안. 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딱 들을 때 그러니까 보통 그렇거든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현실이 충분히 지겨워. 근데 영화관에 가가지고는 이 지겨운 현실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영화관까지 가가지고 정말 현실에서도 견디기 힘든 그런 아픔을 또 눈에 누가 마주치려 하겠느냐. 이게 사실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고 더 투자자들은 더 그러겠지. 자기네 돈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14년 전이니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말초 이렇게 그 정부 2학기 그 얼음에 이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근데 참여정부 5년 내내도 투자자가 안 나섰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누구 어떤 대통령 책임이다 뭐 어느 정권 책임이다를 넘어서서 그보다 더 깊고 근원적인 우리 사회의 어떤 어두운 면을 혹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들춰내고 싶지 않은 그 진짜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자자가 나서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뭐 투자자 생각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 네. 없을 것 같아요. 투자자들 생각은 돈 되면 하는 돈 되면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돈이 안 된다고 돈이 안 판단한 된다고 거지. 생각을 한 거고. 그래요? 아니 그런 얘기가 나온 저 여명의 눈동자 같은 거는 영화 드라마로 대박을 쳤잖아. 완전히. 근데 그거는 거기선 그걸 다룬 게 아니라 그게 에피소드의 한 저는 부분만 오히려 예. 그리고 또 사실 러브 스토리로 갔지 시절의 위안부들의 끔찍한 삶 같은 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나 이러진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이 영화가 그렇게 흥미 위주로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니라는 거는 삼척동자도 다 알고 극장에 가게 돼 있는 영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여만 명이 갔다는 거는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있다는 걸 좀 더 우리가 한번 볼 필요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진짜 놀란 게 영화관을 제가 한 달이면 서너 번은 가는데 서너 번까지 한 두세 번은 가는데 영화관에서 그렇게 고령층 관객이 많은 극장을 처음 봤어요. 저는 이게 불 꺼지기 전에 사람들이 입장을 하는데 고령층이 많고 젊은 층이 많고. 네.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80대 돼 보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여러 명이서 이렇게 같이들 이렇게 영화관에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영화가 거의 한 80% 90% 진행됐을 때인데 앞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막 고함을 치시더라고. 영화관에서. 그래서 뭐라고 하시나 이렇게 귀 기울여 봤더니 외놈들을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소리를 막 지르고 계시는데 좀 마음이 나는 영화도 그랬지만 그 관객들 풍경도 다른 어느 영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풍경. 그 분은 그 영화를 보는 감성이 우리랑은 또 다르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한테는 역사책 속에 있는 얘기인데 동시대의 사건으로 경험했던 거죠. 분들이 갖는 어떤 연대감 이런 거는 뭐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동시대를 살았던 분들, 공감하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도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역사를 잊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젊은이들도 굉장히 많이 영화를 보고 있어요. 저는 그 극장에 가가지고 아주 평범한 시민, 이게 직장인이에요. 소위 말하는 공장 다니는 50대 부부 두 쌍을 봤는데 그래서 인사를 하길래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어떻게 이런 걸 다 보러 오시게 됐냐고 했더니 그 부부가 한 팀은 동주 보고 한 팀은 귀향 보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또 바꿔서 보고. 그날은 그렇게. 근데 저는 그날 휴일날 저녁에 이제 봤는데 저녁 마지막 그 영화 그 상영 시간 때 그 일반인들께 무슨 문제의식 가진 무슨 시민단체 있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이걸 그냥 그 언론에 보도된 이런 걸 보고 이건 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와서 자기 돈 내고 보는 거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250만 명이면 꽤 엄청난 지금도 거죠.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블록버스터도 아니고 스크린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마 영화가 저는 아직 보진 못했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우려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가가지고 너무 힘든 거를 아까 유 작가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재랑 섞어가지고 힘들기는 힘드는데 못 견딜 만큼 힘들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아름다운 영상들도 많고요. 어릴 때 그냥 영상이 너무너무 굉장히 좋아요. 아름다운 영상도 좋고 또 거기에 흘러가는 이제 음악들도 굉장히 잘해서 영화가 왜 예전에 그 우리가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그 로베르토 베니니의
그 라비타 벨라. 예, 저 홀로코스트를 다룬 영화들도 굉장히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렇게 영상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돼 있으면서도 예. 어떤 마음이냐면 이 영화를 보면서 막 펑펑 울어요. 울면서 그 미안함. 그동안 할머니들의 이 역사적인 진실을 우리가 외면하고 정면으로 직시하지 못했던 이 미안함에 대한 참회의 눈물도 나오고 눈물이 많이 나요. 그러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 방송인 이금희 씨가 이걸 보고 이러한 아마 보통 사람들 다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아픈데 보고 또 더 아프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좀 걱정도 하면서 갔는데 그걸 오히려 치유받았다면서 힐링을 위한 영화다. 그 아프기는 영화 자체가. 동주가 더 아프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영화 동주가 더 아팠어요. 보고 나서.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여성들이 가장 큰 피해자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의 해결 방법도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뭐냐면 이게 위안부 합의다라는 게 한미일 동맹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일종의 굉장히 군사적이고 어떤 전략적인 이런 측면에 의해서 이 문제의 또 올바른 해법, 반성, 사과 이런 문제까지 또 다시 한번 뭐랄까 여성들이 희생되는 쪽으로 풀려버렸는데요. 그 의원으로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여성 의원들을 뭐 액세서리처럼 취급한다고 했는데 그 사실 저도 남자라서 잘 몰라요 그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흔히 그냥 별 생각 없이 내뱉는 말에 그 뭐랄까 여성들이 상처를 받는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어떤 경험들이 있었는지 여성으로서 사회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정치를 할 때 제가 이제 사회 활동이나 뭐 쭉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워낙 뭐 저희는 인생을 굉장히 당당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이런 걸 다 하나씩 이기면서 살아왔는데 참 힘들었던 거는 아이 낳아서 아이 키우면서 아이를 이렇게 잘 돌보지 못하면서 일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의 여성도 보면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일하고 있고 근데 그 일하면서 가정을 책임지고 양육하고 하는 그 책임은 남성들보다 여성들한테 더 많이 가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 키우면서 일을 하고 지금까지 성장해 오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저는 이제 3.8 우리 여성의 날을 오늘 맞아서 이 땅의 언니들한테 정말 위안을 주고 위로를 주면서 힘내라라고 격려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개인적 격려가 아니라 결국 여성들이 차별 없이 당당하게 자신이 갖고 있는 노동의 가치 그리고 또 인권, 자유, 능력 이걸 마음껏 펼치려면 우리 사회가 뭘 해줘야 되냐면 노동 안정성, 고용 안정성 줘야 돼요. 왜 여성들이 아이 넣고 하다 보면 그만둬야 되죠. 경단녀. 경단녀라고 하죠. 경력 단절녀. 그만둬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되려면 또 뭘 해야 되냐. 국가가 보육 안정, 보육 책임져야 돼 완전히. 이러면 여성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마음껏 진짜 재미있게 일하면서 신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조건은 결국 국가가 책임질 수 있게끔 하는 어제 그 뉴스를 보니까 이제 유리천장 지수라 그러죠. 왜? 지금 OECD 국가에서 우리가 최고라고.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제일 높아요. 이게 높은 거 보면 언뜻 보면 우리 저기 좋은 것처럼 보이실 텐데 그만큼 여성들이 유리천장, 그러니까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비율은. 근데 대통령은 여전히 준비된 대통령으로. 여성이 아니어서 올라간 거죠. 여성이 아니어서 실제로는 사실은 뭐 남성 카리스마 때문에 이제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게 일종의 내부 식민지잖아요. 왜냐하면은 최고의 식민지. 그 남녀 간의 그 임금 격차라든지 이거 사실 굉장히 끔찍하더라고요. 그다음 CEO 그 비율이 있잖아요. 그 전체 그 노동 인구 중에 그게 CEO 이제 유리천장 지수죠. CEO가 될 확률, 그다음 남자에 고위 비하면 공직자가 13분의 될 1밖에 안 확률, 되는. 그다음 고위 공무원이 될 확률이 거의 없어서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꼴찌입니다, 저희가. 근데 이제 OECD에서 그 권장하는 바에 따르면은 여성들의 그 경제 참여라는 게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참 안 돼요. 그래서 여성 학력은 OECD에서 제일 높아요. 근데 그게 대개 우리나라에서는 뭡니까? 실제로 쓰여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훈수품 비슷하게 근데 여겨지잖아요. 고용률은 또 제일 낮죠. 고용률이 낮으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임금 격차도 굉장히 높은데요. 이렇게 남성 비정규직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비정규직 중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는데. 한 70%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훨씬 여성들이 많고 대통령이 여성 일자리 늘리겠다 그랬는데 거의 비정규직 낮은 일자리들만 잔뜩 만들어놨어요. 그 임금 격차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2배 반이잖아요. 반. 거의 반. 정규직의 경우에 보면
여성들은 똑같은 정규직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남성들에 비해서 60%밖에 못 네. 받고 있단 60%.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임금 격차, 그 다음에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유리천장이 높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성 격차, 성 차별에 있어서 굉장히 후진적인 수준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게 사실 명백한 차별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고 이렇게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지. 내부 식민지 얘기도 나왔지만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병폐가 뭔가 하면 사회적 약자들의 그 어떤 낮은 지위를 악용해가지고 그 차별을 더 극대화함으로써 착취하는. 소수, 그렇죠. 소수의 어떤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수준을 유지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극심하게 벌어진 것이 성 문제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을 갖다가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차별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남성 내에서 또 다 그러면은 모든 남성들은 또 남성이라는 이유로 다 좀 존대받느냐면 전혀 그렇지가 않죠. 또 이 속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가르고 이렇게 저렇게 가르고 그렇게 되는. 예. 보면 우리가 여성들의 이제 일자리 관련해서 이제 청년에서부터 이게 이후까지 이렇게 작년까지 보면 M자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청년 때는 뭐 60% 70% 굉장히 좋은 일자리에 고용이 되어 일자리를 얻어. 근데 결혼하고 애 낳고 임신하고 그다음에 아이 키우고 그 책임이 여성들한테 오니까 쭉 내려가죠, 참여율이. 그렇죠. 쭉 떨어져 이제. 왜냐하면 이제 직장 그만두게 되는 거죠. 그러다 웬만큼 이제 아이를 길러놓고 다시 자기 경력을 이어가려고 일자리를 얻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 그런데 그것이 문제인 거죠. 그때부터는 여성들이 임시직, 원래가 비정규직 이런 데 여성들이 갖고 있던 원래의 그 능력 이걸 인정하지 않고 낮은 임금, 그다음에 차별, 거기서부터 훨씬 또 차별이 굉장히 또 강화되는 그런 M자 곡선 문제도 있죠. 한국 사회에서 어쨌든 하려면 동일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받는 대우가 확 다르지 않습니까? 특히 정치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아까도 여성 그러면 일단 비례대표, 그다음에 악세사리 뭐 이런 식의 연상작용이 일어나는데 요번에 이제 은평을에 출마하셔가지고 그 상대할 적들이 대부분 다 남성입니다. 아니요, 여자도 또 있어. 또 있어요? 고현 후보 여자잖아. 국민의당. 국민의당입니까? 예. 어떻습니까? 제가 사실은 자칫 남성 의원이 될 뻔해, 남성 후보가 될 뻔했어요. 맞아, 맞아. 다들 이렇게 처음에 저를 잘 모르시는 주민들 처음 만나실 때 다들 이름만 보고 남성인 줄 알았다. 왜 저기 벽에다가 뭐 보통 예비선거 예비 후보로 등록하기 전에는 국회의원 김재남이나 뭘 할 때 얼굴을 못 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거는 거예요. 뭐 국회의원 김재남 이거 저긴 당연히 남자구나. 남자 이름에 남자가 남성할 때 남자. 저는 남용남입니다. 남용남. 네. 근데 이름에 남자가 들어갔으면 거의 여성이에요. 되게 이제 남자 못 나왔을 때 나서 한이 이름에 이제 낳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많이 썼지. 네, 저는 이제 남용남을 쓰고 있고. 그렇죠. 지금 남성들 이재호 의원 뭐 지금 6선 아주 그냥 뭐 도전하고 있어서 이 강력한 고목이죠. 네. 이제 도전 제가 하고 있고요. 또 남성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 제가 주민들한테 인사를 할 때도 그렇고 저의 여러 프로필을 얘기할 때도 대한민국의 제1호 녹색 정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서 전쟁과 여성을 얘기를 했는데 전쟁과 여성 얘기하면 평화가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여성을 평화로 얘기하기에는 아직도 안타깝게 그 전쟁의 피해자들이고 희생을 많이 당하고 이런 걸로부터 전쟁 없는 세상,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려면 그 상징이자 또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녹색 정치도 하고 평화 정치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그 정치와 이런 활동을 하는데 오랫동안 그 마음에 담고 있는 그 한 분이 있는데 그 페트라 켈리라고 독일에서 그 녹색당의 당수로 초대 당수로 일을 했던 여성이죠. 무서운 분이에요. 네. 근데 거기도 굉장히 자그마한 체구에 세상의 핵무기 그리고 어떤 이 군사 그리고 전쟁에 자신을 던져서 동서냉전으로부터 평화로 가는 이런 주창을 하고 녹색당까지 만들어가는.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네. 페트라 켈리. 근데 정말로 무서울 녹색 잔다르크인데 잔다르크는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위해서 싸워야 되니까 무섭게 싸울 땐 싸워야 되지만 가지고 있는 이 평화의 마음이나 이거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을 이 냉전을 볶는 녹듯 높게 만드는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폭력에 맞서는 힘은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 평화의 심성 가치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녹색의 가치를 녹색 정치를 은평에서 이 남성들의 거대한 이 물결 볶는 녹도 확 녹여 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전쟁의 저자 심용환입니다. 베스트셀러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의 저자 조지 레이코프를 아시나요? 그의 신작 이기는 프레임이 출간되었습니다. 진보는 왜 선거에서 패배하는 걸까요? 그리고 보수에 맞서는 진보의 성공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요? 진보 프레임의 핵심 개념과 비결을 이기는 프레임에서 확인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만족할 만한 미래가 이 책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역사 지식을 위한 시민 지침서 역사전쟁도 계속 사랑해주세요. 예, 은평구 현안을 포함해가지고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그 필승 비법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야권연대 관한 논의 같은 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안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나요, 그래도? 왜냐하면 세 후보가 같이 나면 이건 필패잖아요, 그냥. 뭐, 따질 것도 없이. 이제 이 구도가 임종석 후보가 연말에 이렇게 느닷없이 이제 지역에 오면서 원래 임종석 후보가 딴 데가 있었죠. 야권연대가 어려워지게 됐어요. 원래는 성동이에요, 성동. 네, 굉장히 어려워지게 됐는데 원래 그 민주당의 후보가 탈당을 하면서 국민의당으로 갔고 그러면서 절대 임종석 후보하고는 연대하지 않겠다. 야권연대 없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다면 지금은 이재호 의원을 이기고 야권이 승리하는 이 결과를 만들려면 필승 전략은 어쨌든 야권연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한 구도에서는 이게 이제 필패 구도가 되는데 이 필패 구도를 필승 구도로 확 빨리 이렇게 전환을 시키기 위한 저는 기본적으로 상수로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고 저는 좀 이게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절대 야권연대 하지 않겠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임종석 후보가 고현호 후보 쪽에 상보 초려를 해서라도 야권연대 테이블로 나오게끔 만드는 책임, 결자 해지가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요. 그게 없으면 야권연대를 통한 필승 전략 많이 어려워지죠. 예. 어떻게들 보십니까? 좀 좋은 지혜를 주셔요. 그거 참. 그 연대연합은 여러 사람이 하는 거라 혼자 마음이 아무리 그래도 좀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노 대표님은 가서 잘 하고 지금까지 절반쯤 오셨는데 마지막 한 단계는 언제 해요? 예, 아무래도 뭐 이제 남은 2주가 중요하죠.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걱정도 많은데 제가 볼 때 뭐 더민주당은 구체적인 건 몰라도 총론적으로는 야권연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문제는 국민의당인데 국민의당도 뭐 전체 의원 중에 18명 아직까지는 이제 19 됐죠. 11명 중에서 확인된 바에 14명은 이제 야권연대가 필요하다는 기본 생각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통합파동이 있어서 그 뭐 통합은 안 한다 이렇게 1차 정리는 됐지만 야권연대가 돼서는 그 내에 어떤 합의된 원칙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빠듯하긴 하지만 상을 또 좀 더 볼 필요 있는 거 아니냐. 예, 뭐 야권연대라든지 이런 얘기가 사실 참 사람 맥 빠지게 하는 게 이 시간에 아까도 말했듯이 녹색평화정치라든지 뭐 이런 식의 이슈 파이팅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할 시간에 이제 이쪽에 뭐랄까 신경을 좀 빼앗기는 시간을 좀 빼앗기는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책 선거가 되기를 참 힘들게 만드는 그런 측면도 있고. 물론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게 되게 우리들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요. 그러니까 선거제도라는 것은 정치 환경이거든요. 우리가 결선 투표제도도 없고 또
이렇게 정당 지지율을 의석비로 연결시키는 그런 제도도 없이 단순 다수제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사회가 다양해지면 다양한 정치 세력이 출연해서 대화와 타협과 협상을 통해서 연대를 통해서 다수 연합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우리 선거제도는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선거 후 연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거 전 연합을 뭐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제기되는 건데 이거는 벗어나기 어려운 덫이 아닌가 그런 생각 좀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선거제도가 그 우리가 늘 주장해왔던 그런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뭐 독일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지율만큼 가져가는 식으로 된다면 야권 연대를 선거제는 할 후보 네. 단일화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선거 결과를 가지고서 이제 이거 정책이라거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뭐 연합 연립하면 되는 건데 따라서 이제 지금의 선거 후보 단일화의 의미는 뭔가면은 선거제도의 결함을 사전적으로 보완하는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정도의 의미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근데 선거제도 개혁에 그렇게 열심히 노력도 안 한 어떤 당 아니면 어떤 분이 또 이런 거 이걸 보완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배관시하는 거를 보면은 참 답답하죠. 누구라고 말 안 하겠어요. 예, 오늘 그 김재남 의원님 모시고요. 그 은평구 현안부터 노유진 한번 은평 오시죠. 제가 아주 잘 준비해서 열렬히 환영하겠습니다. 한번 와서 필승 전략을 잘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 노유진의 정치 카페는 음지에서 일하면서 양지를 지향하고 있어서 양지 행사에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습니다. 근데 장소를 지하실로 잡아주세요. 네. 은평을에 지하실로 잡겠습니다. 아, 예, 우리 후보들 지금 전국에서 다 뛰고 있는데요. 우리 후보들 응원하면서 50명이나 돼요. 5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또 후보들도 있고 또 그 비례대표 선거도 있고 우리 후보들의 활약이라는 게 또 그 비례대표 그 투표율과 그 지지율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에 계신 우리 정의당 후보들께 격려 그리고 지지 성원을 보내면서요. 정치 카페 92회 오늘 김재남 의원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 카페를 후원합니다.